I am so sorry.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본 영상은 1부에서 영화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해드린 것을 바탕으로 2부에서 스토리 분석과 엔딩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석할 예정이니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진짜 알차게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잡다한 말은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들어가보죠. 영화 보어 이즈 어프레이드는 섹션이 바뀌는 타이밍마다 보가 어떠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충격이던 정신적인 충격이던 영화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보를 멱살 잡고 운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보의 죄책감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우선 그레이스가 몰던 트럭에 치여서 기절한 보는 그녀의 남편인 외과의사 로저에 의해 회복에 성공하고 건강추적기라고 부르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 집안에는 군인이었지만 사망한 첫째 아들 네이선과 그의 전우이자 전쟁 트라우마로 정신이 나가버린 지브스와 함께 살고 있으며 사춘기 딸인 토니는 부모님들이 보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자 자격지심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1부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 모나에게 고용된 인물인 것에 대해 마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반부에 모나의 집에 걸려있던 여러 직원들의 사진에서 로저의 사진이 명확하게 걸려있었기에 고용된 인물임을 알 수 있었고 극중 어색하다 싶을 정도로 연기 톤을 구사한다는 특징이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그레이스는 지속적으로 보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로저가 나타나 방해를 하죠. 때문에 MW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뭐가 어찌됐던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로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이고 그레이스는 그에게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아들 네이선이 사망한 상태라 방이 남아있음에도 굳이 딸의 방을 내어준 것을 보면 남자아이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남아선호 사상에 사로잡힌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원래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랬는데 모나의 지시 때문에 보를 데리고 있어야 해서 로저와 그레이스는 상의를 한 후 가부장적인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연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방을 빼앗겨서 분노를 표출하는 토니가 등을 돌리면 오히려 싸가지 없다고 욕하는 모습을 통해 로저는 딸을 못마땅해 하는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보에게 힌트를 주려고 한 것을 보면 그녀는 진실되고 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보를 아들처럼 진심으로 돌봐주면서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작중에서 그 신호가 총 3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 피규어입니다. 제가 이 피규어는 모나와 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박살난 피규어를 고쳐놓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자식이 엄마의 사랑을 몰라줘도 계속 노력하는 의미인 동시에 언제든 다시 심하게 박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는 그게 무슨 의미이던 일단 피규어를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로저가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미뤄야 한다고 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다면 그레이스는 냅킨 위에다 M자가 적힌 머그컵을 올려서 주는데 이때 로저가 접근하자 급하게 냅킨을 잡고 도로 가져오는 모습을 찰나에 볼 수 있었습니다. M자는 당연히 모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건 무슨 의미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컵을 받치고 있던 냅킨에는 죄 지을 짓 그만해 라는 뉘앙스로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보의 속마음에 대한 연장선으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대면서 엄마한테 죄지을 짓 하지 말고 어서 모나에게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장면이 로저가 오늘 밤에 갈지 다음날에 갈지 정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서 일정이 미뤄진 장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엄마에게 또다시 죄를 지은 셈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8번 채널입니다. 볼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재생되는데 빨리 감기를 통해 미래까지 볼 수 있어서나 너무 급하게 보려고 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주마등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건 제가 해석하려는 방향과 아예 다르니까 넘어가고 이 카메라의 의미는 보가 어디를 가던 그를 지켜보는 엄마의 눈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일부에서 설명했듯이 맨 처음 주택에서는 검이었고 부유한 로저의 집에서는 감시 카메라인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레이스가 78번 채널을 언급하기 이전의 흐름인데 보는 한밤중에 지브스가 난동을 피워서 겁에 질린 채로 거실에 앉아서 자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면인 아침에 되었을 때 그레이스가 밖에서 이건 계약했던 거랑 다르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보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로저가 또다시 방해하고 그제서야 78번 채널을 언급했죠. 이 말은 즉슨 그레이스도 로저와 똑같이 MW사의 직원이었으나 CCTV로 감시 중이라는 정보를 뒤늦게 전달받고 짜증을 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토니가 죽었을 때 보를 악마에 비유하여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토니와 지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니는 뭔가 짜증날 때마다 지브스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인물이지만 토니가 죽었을 때 충격을 받은 듯한 지브스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친한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지브스는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요양하다시피 살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브스는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이 집안을 지키는 용병으로 볼 수도 있겠죠. 남한 선호 사상의 유래 중 하나인 무기를 들고 외부인으로부터 집안을 지키는 남성들에 부합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레이스가 트럭을 몰 때 옆에 지브스로 추정되는 남성이 같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브스도 연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추측하려는 방향과는 맞지 않으니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토니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남자만 챙겨주는 이 막장 집안에서 그나마 친구가 되어줄 존재가 지브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오빠 방이 비어있는데도 굳이 자신의 방을 내어줘야 하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자 하늘색 벽지로 되어 있는 오빠의 방에다 여자를 상징하는 핑크색으로 흔적을 남기고 구석탱이에다 던져버립니다. 즉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뜻이죠. 이어서 남자를 상징하는 하늘색 페인트를 몸에 가득 채워 넣게 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만끽한 채 사망하는 결과로 이루어지죠.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죽었다 정도고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좀 보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보는 회피하고 싶을 때만 망상을 한다고 했었죠. 조금이라도 빨리 엄마의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대답을 하지 못해서 일정이 미뤄진 것을 보고 후반부 재판에서의 코엔 박사는 애초부터 엄마에게 가기 싫었던 마음이 더 커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끝까지 선택적으로 망상하면서 가짜 관계를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토니는 지브스 덕분에 진짜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채서 계속 골탕 먹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한테 들켰으니 제발 좀 꺼지라는 의미겠죠. 토니가 죽기 직전에 순진한 사람처럼 연기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몰래 촬영해놓은 영상으로 협박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토니는 죽었고 그레이스는 극심한 충격에 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엌에 같이 있던 로저는 온데간데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게 소름이네요. 딸이 자살할 걸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아들이 아니라 상종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막장한 가족이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보는 머리에 충격을 받아 기절합니다. 또 섹션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나가던 임산부에게 도움을 받아 고아들의 숲이라고 불리는 유령극단에 들어서는데 이때 처음으로 보여주는 팻말에 지나침은 무능한 것만 못하다 라는 뉘앙스의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보가 무능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 섹션의 가장 큰 볼거리였던 연극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의 축소판을 추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보는 자립을 하고 나서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테죠. 그런 다음 엄마의 사망 소식까지 들려왔기에 양친이 죽었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의 연극을 보면서 정상인처럼 살고 싶어 했던 보의 허황된 망상이 시작됩니다. 엄마의 죽음으로부터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애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지만 홍수에 의해 그 행복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후로 토니를 죽였다고 누명에 씌인 것처럼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되죠. 가족을 찾아 헤매다니다 쓰러진 그의 앞에 섬뜩한 모습의 천사가 고해성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보가 하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책임 회피에 대한 말을 자백하죠.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데 애써 부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해를 하자 흙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며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로 이동된 것을 보면 천사는 보가 생각하는 엄마의 착한 내면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 한켠에 있다고 본 것 같네요.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한 그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음에도 음식보다는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연극을 보러 들어가죠. 그곳에서 아들들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드디어 찾은 듯 보였으나 정작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기에 이 모든 것은 허황된 꿈이었음을 직면합니다. 때문에 극중 등장한 홍수는 양친이 모두 사망했어도 엄마의 발자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시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보가 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모나의 시선에 의식한 것인지 바로 도망가는데요. 이어서 임산부에게 마리아 피규어를 선물하는데 이것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 즉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던 물건을 건네므로써 꿈에서만 존재하는 자식들을 위해 엄마를 만들어준 것으로 자기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브스에 의해 바로 자리를 뜬 것도 책임없이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가는 느낌으로 보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도 어이없었던 것은 처음 연극을 시작할 때 스피커에 달린 손잡이를 돌려 어둡고 묵직한 소리를 내는 스태프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브스가 깽판을 치자 진짜 뜬금없이 그 스피커 안에서 총을 꺼내들어 반격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연극의 일부도 모나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반격했던 것일까요? 다음은 발찌에 의해 기절했다가 깨어나면서 섹션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보는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타는데 뭔가 태워준 사람도 MW사 직원인 것 같은 느낌이. 아무튼 모나의 집에 도착한 보는 관속에 들어간 시체의 손을 보고 엄마는 죽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 상태에서 일레인과 눈이 맞아 배드신을 찍게 됩니다. 이때 엄마에게 들은 유전병에 대해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보의 허황된 꿈이었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뻤던 것도 잠시, 일레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복상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다락방에서의 난근 괴물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로 보였는데요. 모나와 보의 공통점은 관계를 맺은 상대가 죽었다는 것인데 모나는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조바심 때문에 유전병을 가진 남편을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첫 경험이었다고 한 것을 보면 성욕이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측되죠. 그리고 보는 엄마의 성욕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모자라 유전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공포감을 조성시킨 것 때문에 성욕이 엄청 응어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연극에서의 망상을 통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은 보도 매한가지였죠. 모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자신은 죽은 일레인에게 진작에 경고했다는 듯이 태연하게 굴면서 시체를 치워버리죠.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설을 더해보겠습니다. 다락방에서 보았던 남근 괴물이 보의 아버지를 표현하는 유일한 이미지였던 것은 사실 모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했기에 어떠한 남성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모나가 운영하는 MW사의 재력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가능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아이는 가지고 싶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은 보가 상상 속에서 아이를 3명이나 낳았지만 유전병 때문에 그 누구와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게 모순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모나는 자의적으로 그랬던 것이고 그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보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성욕이 억압되어 왔기에 관객들의 입장에선 그 차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국 보에게 성욕이라는 시한폭탄을 심어준 것은 모나고 폭탄을 터뜨리게 한 핵심 장치가 일레인이었기에 결론적으로 모나가 그녀를 죽게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락방에 들어갔던 보가 본 것은 용감했던 자신의 어릴 적 모습, 아버지의 존재 이유이자 자신의 응어려진 성욕을 표현한 남근 괴물, 그리고 성욕을 애써 억누르려는 듯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지브스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이자 망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령극 단신 때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주장한 할아버지는 진짜 보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충격을 안 주기 위해 천천히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는 이를 눈치챘지만 결국 폭사하게 되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해석의 결론을 맺게 해줄 재판입니다. 모나는 모든 진실을 알고 절규하는 보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절규를 멈추지 않자 모나는 갑자기 되려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이제껏 자기가 느껴왔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으며 징후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면서 나는 너가 싫었다고 하자마자 보는 엄마의 목을 졸라 쇼크사하게 만듭니다. 이후 보는 마치 자살을 하려 가려는 듯 나룻배에 몸을 실어 하염없이 앞으로 전진하다가 콜로세움 재판을 받고 죽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모나의 변호사인 코엔 박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생뚱맞는 억측으로 보를 몰아가고 당연히 억울했던 보는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묵살 뿐이었죠. 근데 코엔 박사의 주장들을 잘 들어보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철저하게 모나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이라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엄마의 앞에서는 거짓의 아이콘이었고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에서 끝난 것이 아닌 엄마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남겨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온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보자면 모나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성에게 돈을 준 다음 임신하여 보를 낳았으며
자신의 회사인 MW사를 운영하는 방식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천적인 트라우마를 보에게 은유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아예 완벽한 자식으로 길러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이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보를 소심하게 만들고 비관적이며 밥 먹듯이 회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자기가 주입했던 모성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식에 대한 증오가 생기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이 심각할 정도로 뒤틀린 모성애가 수많은 배우들을 고용해 자작극을 벌이면서까지 엄마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줬으면 했던 강박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보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렸을 적 구체적으로 심하게 학대를 당했던 흔적이라곤 용기라는 감정을 다락방에 가둬버린 게 전부였기에 자신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지만 엄마가 너무 두렵다는 감정이 동시에 되면서 자라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편집증을 앓게 된 것은 엄마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생긴 것과 동시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회피하는 용도로 응용해서 망상을 보게 되는 증상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가 엄마의 집을 나와서 자립을 했을 때서야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발휘했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던 보는 주변에서 아무리 치안이 안 좋고 억가를 많이 당했어도 엄마라는 늪속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감정이 매우 컸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엄마를 사랑한다,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스스로에게 위선을 부리는 관계임이 영화의 결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보는 엄마를 죽이고 싶어하던 감정이 들어서 목을 졸랐지만 뒤늦게 이성을 찾아 사과하면서 위선을 부렸고, 모나는 보가 죽어도 싸다는 듯이 사형 집행의 현장을 무덤덤하게 두고 보면서도 막상 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고 소리치는 속마음이 들렸던 방식으로 위선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즉 서로만이 죽일 수 있는 악몽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마치 관객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듯이 기나긴 침묵을 유지한 채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영화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난해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리에스타 감독님 영화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트라우마는 이런 식으로 탄생되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예시를 픽션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은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작중에서 보가 엄마의 목을 조를 때 옆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던 상담사로 비유할 수 있는데, 후반에 등장했을 때 어떤 대사를 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이 영화를 보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말이죠. 캐릭터가 상담사이니만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몫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죄의식을 느끼는 포인트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불쾌하거나 공감되거나 걱정되거나 이해 안 되는 등등 다양한 형태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체험하는 영화에 훨씬 가깝다는 입장을 전달해드리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부터 시작해서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